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류 이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는 직류와 달리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 입자가 이동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가죠. 근데 교류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쪽 방향으로 갔다가 이쪽 방향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류입니다. 영어로 alternate. alternate current 앞에 약자를 따서 AC입니다. 그리고 직류는 한쪽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direct current 그래서 DC예요. DC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교류는 왔다 갔다 교류한다.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교류 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를 나타낼 때 발전기에서 처음에 발전을 할 때 만들어지는 전류는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연파가 만들어져요. 정연파, 사인파죠. 사인파. 사인 세타, 사인 오메가 t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연파인데 플러스로 갔다 마이너스로 갔다 그래요. 크기가 전류면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갔다는 뜻은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예요. 크기가 반대라는 것보다도 전류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이게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주파수가 60Hz죠. 60Hz는 1초에 60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주기가 6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한 주기가 60분의 1초가 돼서 1초에 60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60Hz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50Hz, 60Hz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60Hz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가 4극의 발전기가 1800회전을 해서 이 정연파의 모양을 사인파의 모양을 만들어진 것이 이제 교류인데 교류 이론의 첫 번째로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교류이론의 첫 번째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를 한 주기 t라 그랬을 때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냐? 주기가 길어지면 주파수는 낮아지는 거고 주기가 짧아지면 주파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두 번 나왔다 그러면 주파수는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주파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길어지면 주파수는 낮아지고 주기가 짧아지면 주파수는 높아지고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T는 F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세크고 얘는 헤르츠고 그래서 요 한 주기가 만들어진 시간과 주파수의 관계 이거를 나타내는 거고 또 하나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얘가 한 바퀴 돌아서 예를 들면 발전기가 이렇게 됩니다. 발전기가 N극, S극 자석 사이에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 코일을 이 회전 원통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한 바퀴를 돌 때 요거 하나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건데 요거 하나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를 1초에 60번 돌리는 게 이제 60Hz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회전 속도와 이 자석의 극수 이건 2극이고 여기 또 하나가 있으면 4극이고 이렇게 되는데 요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이 회전 속도 NS는 P분의 120F 그래서 요게 주파수 자석의 극수 회전 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극의 발전기를 60Hz로 만들려면 4극의 발전기를 가지고 60Hz로 생산을 해내려면 얘는 NS는 얼마냐 그럼 이게 1800이 되는 거예요. 2극이면 3600이 되는 거고 6극이면 이제 또 나눠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정연파가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정연파의 값이 요 꼭대기 값은 얘가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이 꼭대기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뭐가 될까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V 맥시멈 또는 I 맥시멈 최대값이 되는 거고 요거를 평균을 내면 V의 에버리지 또는 I의 에버리지 해서 여기에 평균값이 나눠지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료값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주로 여기 사이에 있는 시료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값이 있는데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값, 순서대로 하면 최대값, 시료값, 평균값,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평균값은 최대값의 63.7%, 시료값은 최대값의 70.7%, 0.707, 0.637. 요거 수식과 또 파이분의 2가 0.637이고 루트 2분의 1이 최대값이 시료값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값과 시료값을 서로 나눠서 파형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파고율이 만들어집니다. 파형률은 얼마나 정연파에 가깝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고 파고율은 얼마나 뾰족하게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형파, 정연파, 삼각파 요 세 가지에 대한 파고율과 파형률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표를 요거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료값에 관련된 것도 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반파 정류 파형이 나오는데 반파 정류라고 하는 거는 요 교류 파형의 마이너스 부분을 위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부분을 위로 올려서 요렇게 또 다음에 요렇게 또 올려서 요렇게 여기 있는 게 올라갔고 여기는 원래 있고 밑에 있던 게 올라갔고 여기에 요렇게 된 거를 반파 정류 파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플러스 쪽에서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예요. 근데 요거에 관련된 최대값, 시료값, 파형률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간혹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값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류 회로 전력 부분에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동소자에서 RLC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R과 L과 C에 각각 똑같은 교류전압을 가했을 때, 교류전압을 가해서 교류 전류를 흘렀을 때, 여기 전압,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요거를 저항이니까 IR이라고 쓰고, 여기는 L이니까 IL이라고 쓰고, 여기는 C니까 IC라고 쓰면, 똑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전압을 가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은 전압, 여기도 똑같은 전압을 이렇게 가해 놓으면 이게 다 전압입니다. 전압. 똑같은 전압을 가했을 때 각 특성에 따라서 얘는 똑같이 시작했다 똑같이 끝나는 전류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L은 요거보다 90도 여기까지가 360도니까 180도고 여기가 90도예요. 90도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전류가 만들어져요. 얘는 전압이 여기 있을 때 90도 앞서서 만들어져요. 90도 앞서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C예요. 그래서 RLC가 전압과 전류의 그 모양이 서로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수식으로 쭉 풀어서 나타내는 것이 거기에 그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 보시면 얘는 전력이 I제곱 RT만큼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랬었어요. 이제 전력을 따지면 I제곱 R만큼 전력 소비가 있는 거고 얘는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고 얘도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데 여기는 2분의 1 LI제곱 얘는 2분의 1 CV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한다. 그런데 요게 R과 L과 C가 각각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라 얘가 RL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RC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RLC가 같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모양이 어떻게 되겠느냐?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어디에 분포를 하겠느냐. L일 경우에는 여기가 90도인데 L만 있을 경우에는 90도 늦게 나타난다 그랬는데 R이 있어서 얘가 앞으로 당겨져요. 그러면 요 둘 사이의 크기에 따라서 여기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 사이에서. C는 원래는 90도만큼 앞에서 나타나는 건데 R이 있으니까 요 사이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든 여기서 만들어지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C가 0이 돼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거고 C가 크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RLC 그러면 LC의 작용에 따라서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서 나올 수도 있고 90도 여기를 범위에서 여기냐는 요 둘 사이의 크기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얘네 둘이 크기가 똑같다. 그러면 R만 남는 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RLC 직렬 회로에 대한 파형과 설명에 대해서 자세히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XL, XC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XL은 이건 R이고 여기가 R이고 얘가 L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C고 이 단위가 얘는 H고 얘는 C예요. 얘는 페러드예요. 얘는 오음이고 얘도 오음이고 얘도 이 헨리와 페러드 요 단위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페러드나 헨리를 얘를 오음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해요. XL은 L을 오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바꾸려면 L에다가 2파이 F 요거를 오메가라고 각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2파이 F를 곱해주면 이 단위가 오음으로 바뀌어요. 얘는 C에다가 2파이 F를 곱해서 분의 1 하면은 요게 오음으로 바뀝니다. 요 두 개를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액턴스는 단위가 다 오음이에요.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리액턴스지만 얘는 유도성이고 얘는 용량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바꿔주고 오음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서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소평면상 이쪽은 허수축이고 이쪽은 실수축이라고 하는 복소평면에다가 이 리액턴스와 저항을 구별을 해 놓으면 저항은 실수 쪽에 저항이 만들어지고 이쪽에 허수의 플러스 쪽에는 유도성 리액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5ohm이고 얘가 55ohm이고 얘가 25ohm이다. 그러면 이쪽이 15ohm이고 얘가 55ohm이고 얘가 25ohm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50 올라갔다가 20 내려오는 거니까 서로 빼면은 이쪽으로 30 올라간 꼴이 되죠. 얘랑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할 때 10, 30, 50-20해서 10, 30 더하면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해서 이 값이 구해진다 하는 것이 요게 이제 다 구해놓으면 임피던스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R이 저항이고 XL도 저항이고 XC도 저항이고 얘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레지스턴스, 얘는 리액턴스, 얘도 리액턴스. 요거 세 개를 다 합쳐요. 이런 식으로 합쳐. 요걸 Z라고 하는데 다 합친 Z를 단위는 ohm이고 요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RLC의 저항 성분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저항 성분이다. 그래서 그거를 임피던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 각도를 구할 때는 이것분의 이거 또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탄젠트
세타, 코사인, 사인, 탄젠트인데 탄젠트 세타인데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 아크탄젠트 R분의 X, R분의 X로 세타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직렬일 때와 병렬일 때가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공진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RLC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L과 C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회로가 있다고 치면 얘는 XL이고 얘는 XC예요. 5옴.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해서 저항분의 V 하면 여기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I는 이퀄 우리 보통 R분의 V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음의 법칙에서. 여기에서는 저항은 이퀄 X분의 V가 되는 거죠. 이 X가 XL-XC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 얘가 20 그러면 50-20 그러면 30분의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XL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2파이 F의 L이라고 그랬어요. XC는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 전압 공급할 때 보통 우리가 60Hz를 쓰지만 이게 주파수인데 이 주파수가 가변이 돼요. 줄어들어서 0Hz가 될 수도 있고 올라가 가지고 10,000Hz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파수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값이 올라가면 얘는 커지는 거고 이 값이 올라가면 얘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XC 값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 XL 값이 있었는데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얘는 올라가고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얘는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서로 같아졌죠. 서로 같아졌는데 XL-XC가 되니까 얘하고 서로 같아지니까 0분의 V가 돼버렸죠. 0분의 V가 되면 이 전류는 0분의 V면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 상태 전류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한대가 돼서. 그럼 이 순간에 모든 게 무한대의 전류가 흐르면서 거기에 연결된 소자들이 다 고장이 나죠. 이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진이다, 리조넌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공진을 일으키는 여기에 주파수 대역이 얼마냐? 요거를 물어볼 때 이 공진을 일으키는 주파수 대는 루트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 공식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공진이라고 하는 거는 직렬로 연결될 때와 병렬로 연결될 때 두 가지 다 일으켜요.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얘는 병렬, 얘는 직렬인데 직렬 공진, 병렬 공진인데 직렬 공진일 때를 일반적으로 공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렬 공진일 때는 두 개의 저항값이, 리액턴스 값이 서로 같아지면서 무한대의 전류 또는 최대의 전류를 일으키는 그 순간을 직렬 공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렬 공진일 때는 요거하고 반대예요. 병렬 공진을 일으키게 되면 요 순간에 저항값이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저항값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되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0에 가깝게 되죠. 서로 반대가 돼서 병렬 공진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공진 주파수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또 공급 전압에 대해서 VL과 VC의 그 비율을 전압 확대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선택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것도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공식을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일 때 공진 주파수 내용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 전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교류 전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예를 들면 아까 이제 RLC 회로를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RLC 회로를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동소자를 배울 때 R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얘네 둘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저장했다 방출하는 기능을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전력을 공급할 때는 얘네들이
저장했다 방출하는 에너지까지 다 여기서 전력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R이 열이나 빛 등으로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를 R이 소비하게 되니까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쓰는 에너지는 R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유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 둘이 필요한 전력들은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전력을 얘는 보내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합쳐진 전력을 피상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가 사용하는 전력을 유효전력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 둘이 사용하는 전력을 무효전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도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 유도성 무효전력, 용량성 무효전력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얘네 둘이 합친 것이 이 피상전력이 되는 거죠. 공급한 전력 중에 얼마나 유효전력으로 사용이 됐느냐, 이제 그런 거를 따지게 되죠. 그런 거를 따지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양을 보냈는데 유효전력으로 80이라는 양을 썼다. 그러면 80%죠. 그래서 피상전력 중에 얼마나 유효전력으로 많이 사용이 됐냐 하는 것을 역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할 때 허수축과 실수축을 얘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R 성분이고 이쪽으로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리액턴스 성분은 무효전력을 만들어내고 저항 성분은 유효전력을 만들어낸다 하니까 여기가 유효전력이고 여기가 무효전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요 사이에서 요 두 개를 합친 것이 피상전력이 되는 거예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얘가 역률이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얘가 코사인 세타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보내준 전력 중에 얼마나 유효 성분으로 사용이 됐느냐 하는 비율이 역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준 것 중에 다 유효전력으로 사용이 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L이나 C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C보다도 오히려 이제 일반 부하에서는 L 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L에 의해서 무효전력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낼 때, 아니 나는 사용은 80만큼 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돈은 100만큼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률을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유효전력을 곧 피상전력만큼, 그러니까 보내준 전력을 다 유효 성분으로 쓰고 무효전력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부하에 L이 자꾸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무효전력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와 반대되는 C를 연결을 해서 얘하고 얘를 같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게 여기서 상쇄가 되고 R만 남는 효과가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 달아주는 요 콘덴서를 역률 개선용 콘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달아서, 요 콘덴서를 달아서 유효 성분을 그만큼 높여주자, 무효 성분을 낮춰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 개선용 콘덴서를 쓰는데, 그 콘덴서 값하고 콘덴서 용량하고 C 값하고 Q 값을 구하는 공식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 P가 공급되는 전력이에요. 공급되는 전력인데 여기에 세타 1, 세타 2, 이 전력에 대해서 콘덴서 용량을 얼마나 한 거를 갖다가 달아줘야 이게 개선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최대 전력 전달, 이 부분은 조금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최대로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부하 쪽으로 최대로 전력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가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측이고 이쪽에 부하 측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전력을 공급하는 전원 측의 임피던스,
저항성분이라고 그랬죠. RLC 통합된 저항성분. 이 임피던스와 부하가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와 전원 측의 임피던스가 서로 똑같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력을 최대로 공급할 수 있어요. 최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쪽 임피던스와 이쪽 임피던스가 같아져야 한다는 요거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거를 전부 다 순저항일 때 부하와 전원이, 그 다음에 부하만 순저항일 때, 모두 순저항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두 개가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브릿지 회로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브릿지 회로는 이런 겁니다.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게 두 개가 병렬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이쪽에서 전류를 이렇게 보낼 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다가 브릿지를 놔요. 브릿지를 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이 브릿지 저항이, 이 저항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A, B, R1, R2로 할까요? R1, R2, R3, R4. 여기가 R2, R3, R4 이렇게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서로 대각선의 저항값을 곱한 거, R1 곱하기 R4, R2 곱하기 R3 곱한 게 서로 같아질 때 여기에 평형을 이루게 돼요.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 저항값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일로도 안 가고 일로도 안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 상태를 전류의, 이 브릿지 회로의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브릿지가 이렇게 있는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는데 이쪽 안 가려면 이렇게 대각선 저항 곱한 것이 같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회로망 이론에는 이 회로망 이론만 가지고 사실은 한 학기 정도, 많으면 1년도 공부할 수 있는데, 소방에서 다루는 회로망 이론에 딱 3가지만 있어요. 다루는 부분은 중첩의 정리, 또 태분한의 정리, 그 다음에 노턴의 정리, 요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 다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중첩의 정리는 책에 보시면 전화번 전류원이 한 회로 내에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나중에 합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이 여기도 있고 회로가 이제 막 이렇게 있는데 전류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에도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V1, V2가 있는데 요거만 있을 때 얘 없애버리고, 요거만 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하고, 요거 없애버리고 얘만 있을 때 전류 구해서 서로 합하면 이거 2개 있을 때 합해진 여기 전류 값이 구해진다. 이거를 말하는 거고, 이럴 때 여기에 전화번만 있을 때도 있고 전류원도 있을 수 있는데, 전화번만 있을 때는 전화번을 없앨 때는 이어주고, 전류원을 없앨 때는 끊어주고 개방시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분한의 정리는 복잡한 회로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회로가 어떤 회로가 이제 이 안에 복잡하게 저항도 있고 L도 있고 C도 있고 뭐 복잡하게 막 엉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딱 이 회로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쪽에 들여다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 내가 새로운 부하 하나를 달았을 때 이 부하에 연결을 시키면 얼마만한 전압이 가해지고 여기에 얼마만한 전류가 흐르겠느냐 하는 거를 볼 때 얘를 볼 때는 이 안에가 사실상은 복잡하지만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전압원 한 개와 저항 한 개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저항 한 개를 연결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저항, 여기에 저항 R1, R2, R1, R2분의 V 하면 여기 전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단순하게 취급하는 것이 테브란의 정리다. 얘를 이렇게 안 놓고 야 나는 여기에 전류원을 하나로 보고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다음에 나와 있는 노턴의 정리예요. 얘는 전류원과 저항으로 이 복잡한 해설을 해석해서 전류원, 전압원을 병렬로 연결시켜서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방법. 요거는 노턴의 정리. 얘는 테브란의 정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만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밀만의 정리는 전압원이 여러 개가 내부 저항이 서로 다른 전압원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전압원을 다 합성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G분의 I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번 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상회로로 넘어갑니다. 삼상회로는 그 단상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발전기 자체가 단상은 이 회전하는 코일이 하나 감겨 있는 거예요. 한 쌍이. 그런데 이 삼상은 코일이 세 쌍이 감겨 있어요. 세 쌍이 감겨 있어서 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 개의 전원이 나오니까 삼상은 만들 때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눠서 요렇게 또 요렇게 VA, VB, VC 세 개의 상이 하나의 발전기에서 동시에 돌아가서 세 개의 상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삼상입니다. 단상은 코일이 한 개 감겨 있는 거고 발전기에 삼상은 발전기에 코일이 세 개 감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감겨 있는 코일을 이렇게 세 쌍이 감겨 있는 건데 이게 발전기에서 나올 때는 정리가 돼서 나와야 돼요. 세 선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빼면은 얘가 델타 결선이에요. 이렇게 연결하면 델타 결선이고 요거를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해서 놓고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는 Y 결선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결선이냐 Y 결선이냐 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한 거는 한쪽으로 빼서 접지를 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델타 결선이냐 Y 결선이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압이나 전류의 크기가 달라요. Y 결선일 때는 전압이 루트 3배 커지고 델타 결선일 때는 전류가 루트 3배 커져요. 근데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VI를 곱하면 똑같이 전력은 똑같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전압을 크게 쓸 경우에는 Y 결선, 전류를 크게 쓸 경우는 델타 결선. 그래서 루트 3배 커지고 위상 차이는 6분의 파이 30도 차이가 난다는 거. 연결할 때도 Y 델타 연결이 됐을 경우에 델타 결선 연결했을 때 Y로 변환하는 방법, Y 결선으로 연결됐을 때 델타로 변환하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수식에 보면 수식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분모가 델타에서 Y로 변환할 때는 분모가 똑같고 위에가 조금씩 달라지고 Y에서 델타로 변환할 때는 분자가 똑같고 분모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삼상회로에서의 전력은 똑같이 단상대와 마찬가지로 비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세 쌍의 코일에서 나오다 보니까 전력이 3배로 나눠진다. 요거는 상전류, 상전압에 해당되는 거고 선간전압, 선간의 전압을 따질 때는 루트 3배를 곱해준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V결선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V결선은 세 개의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는데 세 개의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는 항상 1차 측과 2차 측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네는 델타 결선을 해서 이렇게 해서 1차를 쓰고 2차는 예를 들어서 Y 결선을 해서 접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쪽에 델타 Y를 썼어요. 그런데 변압기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한 개씩인데 변압기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삼상 변환을 못하니까 이때 이 두 개를 가지고 삼상을 어떻게 변환하느냐,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 이렇게 쓰면 이게 V결선이에요. V결선은 임시로 쓰는 결선 방법인데 삼상을 변압기 두 대를 가지고 삼상을 변환할 수 있는 결선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변압기 출력이 57.7%가 나오고 이용률은 86.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시로 사용할 때 V결선을 쓴다. 그러니까 델타 결선, Y 결선에 이어 V결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V결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교류 회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교류 회로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시험 문제도 간혹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문제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